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8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긴 휴가를 가지게 되어서 가족과 여행을 왔습니다. 오늘이 여행 첫날 밤인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여행이라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저녁 먹고 한참을 산책하다가 방금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잠도 오지 않아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겸 제 자신한테 고생했다고도 좀 해주고 응원도 해주려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딱히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사이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었고요. 넓지도 작지도 않은 세 식구가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 특출난 것이 없이 그저 그런 아이였고요. 정말 딱 보통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디 흔한 보통의 저의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할머니랑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중학생 때부터 운영해 오시던 식당이었습니다. 시내도 아니고 좀 외곽에서 한식을 판매하셨는데 유명하지도 않고 메뉴도 평범했기에 손님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단체 손님 받고 평상시에는 주변 관광지를 찾다가 배회하던 관광객이 가끔 들르는 정도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도 좀 있기도 하셨고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셔서 딱 그 정도가 좋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게가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된 겁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우연찮게 할머니, 할아버지 가게에 와서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 말 그대로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방송사에서 연락이 엄청 왔고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손님이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다들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작 6살이었는데 5살인 저도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유치원이 끝나면 제일 먼저 저를 데리러 오셨던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가게 일을 도우시더라 제일 늦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징징거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가끔 저를 데리고 가게에 가셨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가게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만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갈 때마다 가게 안에 손님이 가득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렸지만 내심 서운한 감정도 컸습니다. 제가 가게에 가면 두 팔 벌려 누구보다 기쁘게 저를 반겨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평범하지만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기억 중 거의 대부분은 툴툴거리는 듯한 말투, 불평, 불만, 신세 한탄, 부정적 이런 것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게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에 대한 불평을 매일 늘어놓았습니다. 나 진짜 김 부장 얼굴 보는 거 힘들어. 너무 지쳐. 가게 일 많이 바쁘지 않아? 일손 부족할 텐데 괜히 돈 쓰지 말고 내가 가서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럼 당신 회사는? 아니 회사야 뭐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겠지. 당장 가게 일 바쁘니까 잠깐만 도와드리는 거지. 아니면 휴가 써도 되고. 회사가 무슨 놀이터야?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게. 가게 일은 나랑 엄마, 아빠로 충분하니까 당신은 회사 다녀. 어머니가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 유명세가 언제 사그라들지도 모르는 건데 아버지가 무턱대고 회사를 나왔다가 다들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쩝니까? 그리고 가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해야 했고
저도 어렸으니까 더욱 생각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게 일이 많이 힘들어서 아버지를 배려한 마음도 있으셨고요. 어머니가 가게 일 본격적으로 도우신 후부터 맨날 파스를 붙이고 다니셨거든요. 코를 찌르던 파스 냄새가 6살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거품이 쉽게 빠질 거라는 어머니의 예상과 다르게 가게는 계속해서 손님이 많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다녀간 그 이후에 방송에 또 한 번 나오게 되었고 다른 연예인들도 가게를 많이 찾아주었거든요. 그 덕에 가게는 더욱 잘 되었습니다. 한 1년이 되어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뭔가 대안을 세워야 했습니다.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운영하시던 가게에 어머니가 투입이 되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아주머니 두 분을 채용했었거든요. 그러다 한 아주머니는 2달을 못 버티고 나가셨고 다른 분이 오셨다가 한 6개월쯤 하고 사정이 생겨서 관두셨고 또 다른 분이 오셨다가 그때 막 힘들어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였습니다. 일손은 부족한데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더욱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까지 가게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민을 하시다가 이사까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세 식구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게에서 그나마 가까운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전까지 사시던 곳이 정말 많이 노후되어 있었거든요. 지어진 지도 오래된 시골집이었습니다. 벌레도 많고 물 새는 곳도 많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같이 살자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어렸던 저는 원래 있던 집보다 더 큰 아파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게 된 것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커서 다시 생각해보면 저 빼고 가족 중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익숙하지 않은 아파트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의 그리 좋지 않은 결혼 생활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아버지는 불편하게 어떻게 같이 사냐며 편의점도 없는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같이 사냐며 투덜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 혼자 참아내시느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셨을 거고요. 이사를 가고 막 초등학생이 된 저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를 향했습니다. 이른 점심부터 저녁 시간까지 가게는 쉼없이 바빴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내가 아니라 그래서인지 초저녁에 장사가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늦어야 9시면 장사가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그 어린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주로 카운터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서 주문을 하면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어머니에게 전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방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잠깐 나오시면 눈치를 슬쩍 보고는 테이블 치우는 척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 한쪽에 쭈그려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설거지를 할 때에도 아버지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댔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식재료를 사러 가신다거나 해서 가게에 안 계실 때는 아예 가게 한쪽에 누워서 TV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꼼수는 제 눈에도 훤하게 보였습니다. 그 불성실한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 얄밉다는 것까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묵묵하게 가게 일만을 하셨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고 있었는지. 하지만 어머니도 참을 수 없게 만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가 가게 일에 피해를 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불평불만도 많을 뿐더러 뺀질대기는 물론이었고 상냥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상냥하지 않은 사람이 남한테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참 불친절했습니다. 식사를 아무리 맛있게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응대에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손님이셨는데 워낙 마당발이셔서 올 때마다 새로운 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아주 고마운 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방에 계셨고 어머니도 정신없이 바쁘셔서 미처 그 손님이 오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가게가 너무 바쁘니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손님들 계신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주문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몇 번을 되묻더니 잘 안 들린다며 크게 좀 말하라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분 목소리가 작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시끄러운 탓이었는지 아니면 주문을 받으러 와서 기분이 상했는지 아무튼 아버지는 계속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신경질을 내니까 그 손님의 일행들이 좀 당황을 하시더군요. 그 단골 손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단골 손님은 최대한 친절하게 다시 주문을 하시다가 불쾌하셨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과 사모님은 안 보이시네요? 자리를 비우셨나요? 좀 뵙고 싶은데. 왜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뭐 제 흉이라도 보시려고요? 네? 아니 이 사람 말을 왜 이렇게 해? 아니 안에서 바쁜 사람들 불러내서 뭐 무슨 말 하려고? 제가 사장이에요. 왜요? 카운터에서 계산받는 사람이 사장이지 뭐. 뭐 기분 나빠요? 나쁘면 가시던가. 제 눈에 봐도 아버지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나 다짜고짜 왜 손님한테 화를 내는 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손님도 언성을 높이셨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그 두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싸우는 소리에 주방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놀라서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못나 보였습니다. 어머니까지 와서 아버지를 질질 끌고 데리고 갔고 아무 잘못 없는 할아버지께서 허리를 숙여 손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 손님은 식사를 하시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서비스라며 그 손님에게 이것저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손님은 다시는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장사가 마무리됐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크게 싸우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여기가 당신 가게야? 여기가 우리 가게야? 우리 엄마 아빠 가게 도와드리는 거야. 근데 당신 뭐라고 손님한테 그렇게 대해? 뭐? 사장? 당신이 왜 사장이야? 가게 장사 좀 된다고 당신이 뭐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아버지가 처음 보는 거였나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며 툴툴대며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가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대해서 가게가 피해를 보거나 일처리를 똑바로 안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해를 보시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일을 열심히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나와 일을 하고 가게에 나오지 않는 날은 나가서 놀기 바빴습니다. 그나마 성실하게 가게 나오는 게 어디냐며 다들 참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니 어머니를 비롯해서 할아버지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동네 와서 험한 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라고 나무라지 말라고 하셨죠. 아마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놀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날이 몇 달 안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검진 후 집에서 하염없이 우시는 걸 보고 그동안 아버지의 불성실, 아니 아마 훨씬 더 전부터 참고 참던 할머니가 폭발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대충 예상은 합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남은 인생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셨을 거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에 만난 10살 많은 남자랑 4년 연애를 하고 시집가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사신 저희 어머니. 치매이신 친할머니를 2년이나 홀로 간병하셨던 저희 어머니.
그러면서 아버지의 불평불만은 다 듣고 사셨던 어머니. 제가 모르는 더 많은 고생들이 있으셨겠죠. 그렇기에 저희 어머니가 그토록 아프셨고 아픈 걸 참으셨던 거였겠죠. 남은 인생만이라도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시고자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나를 반년도 안 남겨두시고 이혼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군말 없이 떠났습니다.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고 약간은 옳다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아버지의 자리를 비우고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에 쉬는 날을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예 가게를 정리할 생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말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면 저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하시면서요. 할아버지는 평일에 2번 쉬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가게가 쉬는 평일이 되면 어머니는 저와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옆에 딱 붙어서 하루 종일 저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됩니다. 웃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걸.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어머니는 반년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늦게 병원에 찾아간 탓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멍청하게 서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기도 했고 갑자기 가게에 쉬는 날이 생기기도 했고 인기가 떨어진 탓도 있었겠죠. 점차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게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할아버지께서 빙판길에 넘어지시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고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할머니는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간호하시고 집에서는 저를 돌보시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2번의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 꽤 오래 계셨었는데 합병증으로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고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어머니의 죽음, 할아버지의 죽음. 이 모든 일들이 거의 2년 사이에 일어나니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불행하고 우울했습니다. 할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가게 문을 다시 여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우야,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정우 안 굶겨. 연세도 많으시고 체구도 작으시고 허리도 약간 굽은 할머니가 그 순간은 아주 커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1년 동안이나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다시 예전처럼 손님이 잘 오지도 않는 가게를 끝까지 꿋꿋하게 지키셨습니다. 1년쯤 지나고서 할머니는 가게를 처분하셨습니다. 사실 언제 가게를 정리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할머니는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힘들어하셨습니다. 티는 안 내셨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계셨을 때 살림을 합치고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할아버지가 대출을 좀 받으셨습니다. 불평불만 많은 아버지는 처가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대출까지 받아야겠냐며 끝까지 대출을 안 받겠다고 하지.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시니 대출이 안 나오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까 차근차근 빚을 갚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빚도 못 갚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들로 이자라도 내고 생활비를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가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 문을 닫게 되면서 생활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는 수 없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금까지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정우야, 우리 서울 갈래? 서울이요? 갑자기 왜요? 너한테도 좋을 것이고 나한테도 좋을 것이고. 짧은 말이었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서울에 가자고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기 전에도 서울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었어요. 저에게 서울이란 사람이 많고 차가 막히는 도시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가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서울로 소풍을 가면 재밌기는 했지만 항상 복잡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말에 가기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히 가기 싫을 이유도 없었고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파트 전세를 빼서 대출금을 갚고 저와 함께 서울로 향하셨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제 집만 챙기니 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처음으로 인생은 좀 허무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와 이사를 간 집은 달동네 초입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서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죄다 아파트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달동네가 있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좁지? 남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여기뿐이요. 집 구하는데 돈 다 써버리면 너랑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래도 언덕배기 안 올라가고 저 밑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괜찮을겨. 할머니의 말씀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좁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기에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야 할머니가 왜 서울로 오자고 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사한 지 딱 이틀 만에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세정류장을 지나면 있는 생선구이집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하신 날, 할머니는 고등어 한 마리를 가져와서 구워주셨습니다. 괜찮지? 맛이 갈랑말랑 하는 걸 내가 달라 하니 챙겨주더라고. 팍팍하다 하지만서도 이런 거 보면 또 그건 아니여. 그치? 그래도 정우야, 역시 서울이 좋다. 일자리가 참 많아.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왜 서울로 오자고 하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키우기 위해 할머니는 일자리가 필요하셨고 상대적으로 정말 훨씬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저를 데려오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신 두 번째 이유도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학업 때문이더라고요. 원래 살던 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했고 그마저도 변두리에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손자가 좀 더 큰 학교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이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기대하시는 것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못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흥미도 없었고요. 또 할머니께서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분명 같은 대한민국인데 어디 외국을 나간 것도 아닌데 대형마트도 아닌 동네 마트를 가도 물가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 할머니 지인분들이 가져다 주시던 야채 같은 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고 비싼 물가를 감당하며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자연스레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와서 17살 때부터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생선의 비린내를 맡으시며 쭈그려 앉아서 설거지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며 고생을 하시는데 저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할머니께 온전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이게 무슨 돈이냐, 학생이면 공부를 해라 하셨지만 할머니의 고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픈 허리를 두드리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또 죄송스러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했던 아르바이트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만만하게 하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전단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떡볶이집, 핸드폰 가게, 헬스장, 마트, 미용실 등 제가 3년 동안 돌린 전단지만 몇천 장은 될 겁니다.
전단지 알바는 고등학생들을 많이 써서 하기도 했고, 제일 좋은 건 빨리 끝내면 빨리 집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늦게 끝내면 그만큼 늦게 집에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시내 사거리 신호등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곤 했습니다. 또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반 친구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많이 한다는 걸 듣고 소개를 해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치킨집이었는데 일이 끝나면 정말 팔꿈치까지 기름 범벅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방학에는 쇼핑몰 상담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행사 부스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고깃집, 장어집, 한정식집, 마트까지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점점 허리가 굽어가는 할머니를 언젠가는 제가 부양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공부는 그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건 돈 많은 애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소년 가장에게 그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주워들었거든요. 막노동이 제일 돈을 많이 준다고요. 하루 일하고 정말 온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지만 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노동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난간 없는 계단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으로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보호자분 집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는데 잠시만요. 선생님 모셔올게요. 병실에 있던 간호사분이 제가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셨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에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회복할 때까지 적어도 보름은 입원하셔야 해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니 그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인대가 파열된 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병원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눈 뜨자마자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보름 이상 입원해야 한다는 말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뛸 정도였습니다.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제 자신은 너무 한심하고 할머니께도 죄송하고 앞으로 막노동은 못할 텐데 뭘로 돈을 벌어야 하나 싶고 처해진 환경이 갑자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커튼이 쓱 움직였습니다. 에이구, 학생, 많이 아파요? 아파서 울어? 한 할아버지가 괜찮냐면서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커튼 사이로 손을 내밀어 귤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귤을 받아들고 다시 눈물이 터져서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 커튼을 확 걷었습니다. 어이구 내 새끼 깨어난 거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픈 다리로 뛰어오셨는지 날씨가 추운데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으셨습니다. 눈 밑이 빨간 게 많이 우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괜찮은지 몇 번이고 얼굴을 쓸어 만지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괜히 짐이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자리에 누워 계시던 제게 귤을 준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외치셨습니다. 사모님?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어이구야 하면서 놀라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리둥절해서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시니까 저도 놀라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할아버지랑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던 그때 저희 가게에 일행을 바꿔가며
종종 와주신 그 단골 손님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랑 한바탕 싸우고 그 다음부터 오지 않으셨던 바로 그 손님이셨죠. 박수까지 치면서 깜짝 놀라신 할머니는 옆자리 할아버지께 한 걸음에 가시더니 아이의 자리를 잡으시고 한참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제 침대에 앉아서 혼자 귤을 까먹으며 커튼 너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죠. 할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사셨다더라고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온 평생 다 바쳐서 일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업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사귀고 하셨다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모셔오셨던 일행분들이 다 그런 지인분들이셨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게에 발을 끊으신 후 사업이 좀 휘청거리셨대요. 파산 위기까지 갈 정도로 위험했다더라고요. 다행히 최악은 막았는데 다시 회복이 되질 않아서 사업을 정리하셨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두셨을 때 사두신 주택 하나 남아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너무 휑하고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가족밖에 없는 걸 몰랐다고요. 집에 있는 계단에서 굴러서 다치셨는데 119 불러줄 사람도 없어서 몇 시간을 그렇게 계시다가 겨우 전화기까지 기어가셔서 119를 부르셨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목소리가 먹먹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간병해줄 가족이 없어서 간병인 고용해서 쓰고 있어요.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참 부질없습니다, 사모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내내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얼굴에 살집이 있으신 모습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오시고 항상 당당한 태도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 어린 제가 봐도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심하게 야위시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가족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을 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적을 찾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더한 가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어리숙하고 부족한 손주가 아니라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듬직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훌륭한 사람이란 대체 뭘까 고민했습니다. 그 끝에 고등학생 때는 아예 손을 놨던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저는 병원에서 나가는 동시에 수능 공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보다 당장의 현실이 막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당시 제 수준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이었습니다. 옆 침대에 계시던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할아버지는 저보다 하루 더 빨리 퇴원을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퇴원을 하게 되었고 간호사가 퇴원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수납이었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 신용카드를 할부를 해야 할까? 몇 개월 할부를 해야 할까?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할까 생각하며 수납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수납할 게 없답니다. 분명 저는 수술도 하고 입원도 보름이나 했는데 낼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수납이 완료되었어요. 할머니가 내셨나 하고 여쭤봤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이 응급실은 갖춰져 있었지만 절차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병원이었습니다. 환자 이름만 알면 누구든 가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누가 수납했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찾아보더니 제 바로 옆에 입원하셨던 저희 옛 가게의 단골분이 수납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사정사정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왜 그랬냐고, 뭐 때문에 그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나는 내가 지킬 소중한 가족 같은 거 하나 없습니다.
예전에 사모님 가게에서 맛있는 밥 많이도 먹었으니 있지도 않는 내 가족한테 쓸 돈을 사모님 손주분께 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퇴원을 한 저는 동네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생전 공부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에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니까, 요령이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문제집 풀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사라는 문제집 사서 풀었습니다. 학원 다닐 여유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대학 갈 수 있을 거라는 제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딱 5년만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5년만 해보자 하고 마음먹었는데 3년 만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문대학교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가 지원한 학교인데 합격하고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를 속이는 건가? 의심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게 무슨 대학인가?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진짜 저 같은 게 대학교에 가도 되는 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너무 장하다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훌륭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 나 진짜 잘해야겠구나. 나 정말 잘한 거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넘기기도 힘들다는 의과대학 다니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들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하루가 48시간이냐고요. 그 정도로 알차고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칠 법도 한데 그 전에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기에 꼭 참고 버텼습니다. 대학교 공부 마치고 국시도 합격하고 인턴치나 레지던트까지 거쳐서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수년이 참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고 공부를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개강이다, 종강이다, 국시 합격이다 해서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신 날에도 습관처럼 집에 가서 책을 펼쳐서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을까?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의심한 날도 많았습니다. 언제나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일을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돌아오시는 할머니를 보며 더 이상은 할머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악착같이 버텼고 그 끝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이롭고 훌륭하고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레지던트로 있는 동안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고 지금은 펠로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인턴 끝나자마자 제가 한 일은 바로 할머니 수술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의사가 되어서 제가 고쳐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막상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교수님들께 부탁해서 할머니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토록 할머니를 아프게 했나 싶어서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할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잘 하시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셔서 통증을 거의 못 느끼고 계십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거린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절대 일 나가시지 말라고 극구 반대를 했고 할머니께서는 결국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요즘에는 경로당을 다니시며 친구분들을 사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환자분들 수술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을 따라서 회진을 도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긴가민가 한참을 봤는데 그분이 틀림없었습니다. 과거 저희 할머니 가게의 단골 손님이시다. 제가 인대파열로 입원을 했을 때 제 병원비를 내주셨던 바로 그 할아버지신 겁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체를 하자 그제서야 할아버지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었을 때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계신 할아버지. 이젠 거동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밥 한 끼 드시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집 팔아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알아본다고도 하셨고요. 일하는 내내 같은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병원비를 대신 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는 날 깜짝 놀라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픈 후 저는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덕에 이렇게 의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아마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이나 저를 말없이 바라보시던 할아버지는 고맙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병원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집안일 걱정, 밥 걱정하지 않아도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잘 지내시고 계실까 내심 걱정했는데 편지를 받고서야 마음이 놓이네요. 어릴 적 저는 넉넉하게도 살아봤고 정말 가난하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한쪽이 딱히 행복했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했는데도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속상했고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세월이 결코 불행하진 않았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제가 노력해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또 제게는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와 목숨보다도 소중한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 무엇 하나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의 고생들, 고난들 잊지 않고 열심히 살 겁니다. 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쳐서 훌륭한 어른, 가장, 손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